취임 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노관 들어갈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직접 맡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민수 학생 그리고 윤지 학생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곳이 얼마 전에 문연 대학 일자리 센터 맞죠? 네, 조선대 일자리 센터인데요. 8월에 개소식을 한 것은 맞지만 3월부터 업무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이런 이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지금 전국에 61개 일자리 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강주 전남만 해도 5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가도 계시고 일자리에 관한 많은 정보도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뭐 1대1 취업 상담이나 면접 클리닉, 자소서 클리닉 등과 같이 저의 취업과 관련된 도움들을 선생님들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령 조선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오시면 일자리에 관한 정보 그리고 또 창업에 관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내린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였잖아요. 일자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을 보면 인사하마평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혀 이름이 거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의외였죠. 왜 내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때 청와대 발표문을 보니까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또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있고 또 중량감도 있으니까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일자리 업무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일자리 정책을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위원회가 생긴 지 5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일자리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5개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절박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일자리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이런 생각으로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18년 만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지난해 하반기보다도 한 6% 가까이 채용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노동계도 보면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대학생도 우리 국민들이 느낄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정권 초기라서 우리가 일자리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지금은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가 다 깔리고 나서 그 위에 일자리 고속버스가 쌩쌩 달리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리 후배들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혹시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 별로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 4가지 점에서 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한정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고 물론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부처의 일자리 담당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그리고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아시죠? 뭐 사드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큰 예산 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조세 지원이랄지 예산 지원, 공공부문 조달 지원 이런 지원 제도가 많은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게 이런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 제도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평가하거나 지자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할 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탑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고용탑을 드리고 국민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칭송하자 하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인천공항에 보면 비행기가 하루에 수백 대가 내리고 또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고가 안 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관제탑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영어로 시 있잖아요. 세 가지 3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하고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정부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민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빈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주는 코어디네이터 역할, 또 만들어진 일자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컨퍼머 역할,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그 관제탑이다,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우 바쁘신 일과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리 윤지 학생은 아침에 몇 시에 주로 학교 가고? 저는 8시에 집에서 나갑니다. 저는 매일 6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이제 아침에 그 조찬 강의나 조찬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세미나에 가고, 그게 없는 날은 운동을 하죠. 왜 그러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사무실에는 한 8시 반에 가서 하여튼 일자리에 관련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일자리만 창출해 준다면 어디든지 가고 누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죠. 저녁에는 비교적 그래도 일찍 자는 편이에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잠은 이제 충분히 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퇴근은 한 집에 가면 9시쯤 그래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저는 이제 주말에는 주로 산에 갑니다. 산에 갈 때 이제 그냥 이 볼펜 하나하고 메모지 한 장하고 생수 하나만 들고 혼자 갑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서 오르고 내리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 하나가 제 이제 정책이 되고, 제가 이제 중요한 자리 일을 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큰 직책을 맡고 계신 만큼 매우 바쁘신 일과를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님은 뭐 네팔까지 가시고 산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아마 바쁘셔서 많이 못 다니실 거예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 집무실 사무실에 가면 일자리 상황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실업률은 얼마고 고용률은 얼마고,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고 해서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실기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사무실에 그런 이제 이걸 했고요. 이제 우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회의를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를 해주시고, 10월 달에는 3차 일자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앞으로 5년 동안 나아가야 될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그때 확정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부위원장님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 인재로 손꼽히는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떤 학생이셨어요? 제가 그 쓴 책 중에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학생 농사꾼에서 장관까지. 저는 학생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주로 이제 아버지 농사일 돕고 그랬었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꾸중 들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용섭이 봐라, 용섭이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일 도와주는데 니들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주로 뭐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공부는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수하고 윤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집안이 얼마나 좋느냐,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항상 가슴 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면단위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은 지방대학을 다니고, 그런데도 제가 2번의 청장과 2번의 장관, 2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가슴 속에 항상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학업보다는 부모님의 일을 많이 도와드렸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공직에 이렇게 몸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 집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내기를 한다, 벼베기를 한다 하면 많은 인부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막걸리를 이제 많이 드셨어요. 근데 막걸리를 주주장에 가서 사다 드시면 남는 게 없어요. 농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술을 담그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그게 밀조주라 해서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네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주주장 사장님이 오늘 영소빈의 집 모내기 하는데 술을 안 받아가면 나주세무서에다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주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술 단속을 하지요. 어머니가 꽁꽁 숨겨놔도 금방 발견해버립니다. 그럼 제가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 우리 집은 초상집이 돼 있는 거예요. 술값 좀 아끼려다가 벌금이 더 나와버리니까.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이 왜 공무원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일까? 내가 그냥 서부 영화의 보안관처럼 강하고 훌륭한 공직자가 돼서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훗날 그 세무서 직원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이러니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동기로 인해서 제가 공무원이 되려고 생각을 했죠. 부위원장님을 만나 뵙기 전에 제가 부위원장님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뭐 관세청장이나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토부 장관, 더불어서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주요한 정부기관의 수장으로 일하게 된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다 장차관이 되고 청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기관의 수장으로 갈 수 있었던 건 2분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관세청장으로 발탁을 해 주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를 중용해 주신 것이죠. 이제 살아가면서 아마 알 텐데 인생은 만남입니다. 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역사도 바뀌고 사람의 운명도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행운아인 것이죠. 네. 부위원장님께서 산맥은 아니어도 언덕 정도는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난 광주에 한 강연에서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연수를 받으려고 그때 연수원이 청량리에 있었어요. 청량리에 가서 하숙을 얻는데 강주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화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했던 70년대, 80년대에는 연고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왜 가장 높죠? 그건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조그만 돌덩이 하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런 산맥이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도 호남이었고 지방대학 나왔고 뭐 혈연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산맥까지는 몰라도 조그만 언덕이라도 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을 쏟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은 우리 후배들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키워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I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r,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er. And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are saying, my God, that's tough,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home.
as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산업사회 때는 예를 들면 암기 잘하고 스펙 좋고 그리고 뭐 성실하고 근면한 이런 분들이 인재였어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 때가 되면 이제 독특해야 됩니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도전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인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는 회사에 가보면 명문대학 출신들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는 다 자기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운리완 자기만의 독특함과 유일함을 개발해서 그런 이제 차별화된 그런 이제 학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안정적인 데 있잖아요. 뭐 변호사다, 공인회계사다, 그리고 공무원이다 이런 직장만 추구하지 말고 창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선진국들은 직업의 종류가 3만 개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00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면 창직, 창업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라도 발전하고 우리 젊은 사람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큰 꿈을 가지고 항상 변화하고 혁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섭 부위원장님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좌우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주 한참 후배들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 좌우명을 하나 얘기한다면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따르라는 얘기죠. 제가 이 좌우명을 가까이 한 것은 저는 아까도 이제 아무런 산맥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믿을 것은 저하고 그리고 강주, 전남 우리 고향 분들 이분들밖에 믿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따르자. 그리고 심상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꿈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슴속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부위원장님에게 광주 전남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는 중고등학교도 광주 전남에서 나왔고 대학도 여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이용섭 하면 그분들은 학다리 우선 그래요. 제가 학다리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학다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호남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대 출신. 이게 이제 저한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할 때는 이게 저한테 좌절도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성실해지고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을 여기서 했던 것도 이제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한 살이 되면 이제 큰 뜻을 품고 바다로 나갑니다. 이제 바다에 나가서 짝짓기가 시작되면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강물에 와서 강에 와서 알 낳고 이제 죽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33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쌓았던 전문성,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 고향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정치도 여기서 했던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취업 걱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저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저도 제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은 서울에 있지만 항상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창 시절 보내면서 멘토가 필요하다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 때고 연락하면 만나서 또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네. 우리 민수하고 윤지 학생 일자리 고통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